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쌤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성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생활 속 경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스크림 가격이 비싸지면 당연히 덜 사 먹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싸지면 더 사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수요 법칙이래요. 아니, 수요 법칙. 우리는 법칙하면 뭔가 좀 대단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격이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것도 있대요. 이렇게 예외적인 것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예외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공급의 변동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수요의 변동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수요와 수요량을 구분을 해야 돼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과 또 공급량을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사소한 차이가 나중에 우리가 뒤쪽에 있는 걸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요와 수요량은 다르거든요. 먼저 수요라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려는 욕구예요. 욕구. 사려는 욕구. 그리고 수요량은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량자를 크게 썼는데 수요량은 가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정 가격일 때 몇 개 사겠다. 그건 수요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스크림이 1,000원일 때는 1,000원일 때 나는 2개 사 먹을 거야. 그럼 1,000원일 때 수요량이 2개인 거야. 특정한 가격일 때. 그리고 500원이면은 나는 5개 사 먹을 거야. 그럼 500원일 때 수요량이 5개인 거야. 500원일 때 수요가 5개가 아니라 특정 가격일 때는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얼마만 쫙 하면은 모든 가격일 때 우리가 이제 사려고 하는 욕구, 그게 곧 수요가 되는 거죠. 자, 공급과 공급량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공급은 욕구야, 욕구. 근데 어떻게 하려는 욕구냐? 생산자들, 공급자들이 상품을 팔려는 욕구야. 수요는 사려는 욕구, 공급은 팔려는 욕구. 그리고 공급량도 또 크게 쓸 거야. 가격. 특정한 가격일 때 몇 개 팔겠다는 공급량이 됩니다. 그래서 나 아이스크림이 1,000원일 때는 10개 팔 거야. 그럼 1,000원일 때의 공급량이 10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500원이 되면은 나는 3개 팔 거야. 그러면 500원일 때 공급량이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가격대에서 공급량을 다 더하면 결국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사려는 욕구,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다른 건 그대로. 우리의 뭐 용돈, 날씨 뭐 이런 모든 건 다 그대로고 딱 그 상품의 가격만 변할 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알아낸 거예요. 그 상품. 해당 상품의 가격만 변할 때. 자, 먼저 수요 법칙. 가격이 하락했어. 우리 물건 가격이 싸죠?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이 사죠. 그러면은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는 걸까? 수요량이 증가하는 걸까? 특정한 가격일 땐 수요량이야. 여러분들 량가를 기억하세요. 량가. 수요량 가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급량 가격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는 수요가 변하는 게 아니라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수요량이 증가해요. 싸지면 많이 사. 반면에 비싸지면 어떻게 해요? 비싸지면은 수요량이 감소하죠. 근데 보니까 가격이 싸지니까 수요량은 증가하네.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요량은 감소하네.
가격과 수요량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 뭐 음의 관계 또는 마이너스 관계, 반비례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돼요. 오른쪽으로 오면서 내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런 모양을 띱니다. 자, 수요 곡선 한번 자세히 볼게요. 선생님이 1강에서 희소성 할 때 무상제 경제제 하면서 뒤에서 이제 왜 수요 곡선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 공급 곡선 올라가는 모양인지 뒤에서 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한번 그려봐라 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제 여기서 할 거야. 자, 우리 경제에서 그래프가 자주 나오는데 경제에서 그래프를 볼 때 특히 여기 가격과 수량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 수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수학에서는 X축에 들어가는 값이 움직이면 Y축이 변하는 거죠. 근데 우리 경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 Y축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거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 공급량이 변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결정되는데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해보자. 1,000원일 때 내가 20개를 산다. 그러면 500원이 되면은 우리 가격이 싸지면 당연히 더 사는 거잖아. 500원일 때는 30개를 산다. 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1,000원일 때 몇 개 사냐? 옆으로 가. 땡땡땡땡 가서 수요 곡선이랑 만났죠. 내려가면 그게 바로 그 가격에서 우리가 사려는 수요량이 되는 거야. 그리고 500원일 때는 더 많이 사죠. 땡땡땡 가서 만나서 내려갔더니 30개를 사려는 거야. 500원일 때 수요량이 30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원이 되면 더 많이 사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뭔가 뭐 우리가 막 이론상으로 막 아무것도 없던 데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가격이 싸지면 많이 사고 비싸지면 덜 사고 그걸 바로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오는 모양이 되는 거야. 우리가 싸지면 많이 사니까. 알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에서 가격을 P라고 쓰고 수량은 Q라고 쓰고 수요는 D라고 쓰기도 해요.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 가서 뭐 경제 수업을 교양으로도 많이 듣거든요. 그때 들을 때 경제학 원론책을 보면 그냥 P, Q, D 이런 식으로 씁니다. P, 가격이야. 뭘까? 프라이스, 가격. 수량, 퀀티티, 수량. 그리고 수요는 D야. D, 디맨드겠죠. 그래서 수요는 D라고도 씁니다. 자, 이렇게 수요 법칙 그리고 수요 곡선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급 법칙을 볼 건데요. 가격이 싸지면은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감소시켜요. 반면에 가격이 비싸지면은 팔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니까 공급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보면은 가격이 하락했더니 공급량이 줄어드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가격이 상승했더니 공급량이 증가하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양의 관계, 플러스 관계 또는 비례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오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돼요. 우상향하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이런 모양이 돼요. 공급 곡선은 약자로 S라고 쓸 거야. S. S는 뭘까? 공급. 서플라이겠죠. 자, 공급.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500원이다. 500원일 때 내가 20개를 팔려고 한다. 근데 1,000원이 됐다. 가격이 비싸지면 당연히 더 많이 팔려고 할 거 아니야. 나는 뭐 40개를 팔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제 합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자, 가격 P라고 그냥 쓸게요. 그리고 수량 Q.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는 이제 다다음 시간에 아주 여러 번 써먹을 그래프예요. 이렇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법칙에 부합하는 것보다는 뭔가 법칙의 예외인 사례가 더 재밌고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도 예외가 있어요. 대부분의 상품들은 수요 법칙, 공급 법칙 따르는데 예외적인 게 있어. 자, 먼저 수요 법칙의 예외부터 한번 볼게요. 수요 법칙 예외. 사치품. 사치품들은 가격이 상승하면은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해. 사치품 같은 건 비싸야지 오히려 사람들이 삽니다. 왜? 우리 사치품을 사는 주로 대부분의 목적이 뭐예요?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치품, 다른 말로 과시 소비. 그래서 원래는 수요 곡선이 이런 모양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치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가격이 상승했는데 오히려 많이 사는 거야. 그래야지 과시가 되니까. 그래야지 과시가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어디 보석상 주인이 이렇게 보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보석이 안 팔리는 거야. 이 보석이 $1,000였어요. $1,000. 근데 이 보석이 아무리 해도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출장을 가면서 점원한테, 밑에 있는 사람한테 야, 이것을 반값에 세일해서 팔아놔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출장을 다녀왔더니 실제 이 보석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야, 돈 가지고 와 했더니 $500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2,000를 가지고 오는 거야. 아니 이거 뭐냐 했더니 이 점원이 이야기를 잘못 들어서 이것을 반값에 판 게 아니라 2배에 판 거야. $2,000에. 근데 $2,000라는 가격표를 붙이니까 팔린 거야. $1,000일 때는 안 팔렸는데. 왜? 우리 솔직히 보석이 어떤 게 좋고 나쁜 건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비싼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비싸지니까 팔리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과시 소비 같은 경우에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으로 넣어서 많이 배우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 몇 가지만 볼게요. 비합리적 소비. 우리 비합리적 소비 일단 먼저 나온 것부터 과시 소비.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과시 소비는 다른 말로 베블런 효과라고도 그래요. 베블런 효과. 왜 베블런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냐? 사회학자 중에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층 계급의 주된 소비 어떤 패턴은 뭐냐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 것보다는 나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다. 그래서 과시 소비, 베블런 효과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도 있냐 하면은 과소비도 있습니다. 과소비. 근데 과소비는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소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선생님이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근데 나의 소득에 비해서 이게 과도하다. 그러면 과소비가 될 수 있지만 한 달 월급이 1억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5천만 원짜리 차는 과소비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소비는 실은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 자, 그 다음에 모방 소비도 있어요. 모방 소비. 이름에 의미가 있죠. 모방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행에 민감하고 연예인이 입고 나면 나도 사고 그런 게 이제 모방 소비의 대표적 사례인데 이 모방 소비를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이 밴드웨건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나중에 경제학 원론책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 악대차 효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악대차가 뭐지? 이 밴드웨건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우리 원래 이제 과거에는 밴드웨건이 보통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서커스단이 있다. 우리 서커스단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서커스단이 있다. 그럼 서커스단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퍼레이드를 하면서 피에로가 막 이렇게 저글링도 하고 그다음에 곰이 막 춤도 추고 그래야 되지. 그러면 이제 동네 아이들이 넋이 빠져가지고 막 쫓아다녀요. 그게 바로 밴드웨건 효과야. 그러니까 뭔가 앞서가면 우리 그거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는 거야. 근데 요즘 여러분들한테는 서커스 거의 본 적이 없을 거니까 여러분 요거 생각하면 돼. 놀이동산에 가면은 퍼레이드 하잖아요. 퍼레이드. 막 퍼레이드를 하면은 진짜 어린애들은 넋을 잃고 막 이렇게 엄마 손도 놓고 막 쫓아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따라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너무 옛날 사람 같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에 소독차가 지나가면은 그럼 소독차 알죠? 이렇게 방역하는 흰색 연기가 나오는 차 있잖아요. 소독차가 지나가면 온 동네 애들이 난리가 나요. 막 다 뛰어나와가지고 이 소독차 실은 거기서 나오는 게 뭐 소독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 건강에 좋은 건 아니거든. 근데 그거 막 따라다니면서 막 쫓아가다가 연기 따라가다 보면 막 정신 차리면 다른 동네 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좀 더 밴드웨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모방 소비 했고 그 다음에 충동 소비.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사는 것들. 우리 보통 지름신이 뭐 내린다 이런 말 있죠. 충동적으로 질러버리는 것들. 그 다음에 스놉 효과도 있어요. 스놉 효과. 또는 속물 효과라고 하는데 스놉이 영어 단어로 이거잖아요. 속물.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모방 소비랑은 거의 정반대에 있어요. 모방 소비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하는 거야. 반면에 스놉 효과는 다른 사람들과 난 달라. 난 뭔가 좀 더 뛰어나, 고귀해, 독특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오히려 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방 소비는 막 다른 사람들이 이런 메이크 옷을 사니까 나도 따라서 사. 그게 모방 소비고 스놉 효과는 다 그 메이크를 사는 거야. 그럼 나는 그런 메이크 안 사. 난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고가의 뭐 이런 옷을 살 거야. 그런 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가지려고 하는 스놉 효과가 되는 거죠. 자,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 봤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수요 법칙의 예외에 기펜제도 있는데요. 기펜제는 어떤 거냐 하면 가격이 싸지면 많이 사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이 싸지면은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일화가 있는데 이 기펜제도 기펜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이러한 패턴을 발견해서 이름에 이제 기펜제라는 게 붙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일랜드란 나라가 있죠. 이 아일랜드라는 나라, 과거에 이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땅이 척박하고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재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일랜드라는 나라에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감자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근데 감자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감자 때문에 감자가 주식으로 막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빵이나 고기를 먹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의 빈곤했던 사람들은 이 싼 감자가 주식이었어. 싼 감자가. 그런데 19세기 아일랜드에 큰일이 닥칩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우리 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아일랜드에 감자 마른병이라는 게 덮쳐요. 그러니까 감자 하룻밤 사이에 막 썩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빈곤했던 사람들 이 감자 먹을 것까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감자 가격이 막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일랜드를 식민 지배했던 나라가 영국이었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식민지가 이렇게 힘들면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일랜드에서 재배됐던 밀이나 보리 같은 오히려 더 걷어가 버리는 거야. 그 아일랜드 사람들은 더욱 빈곤해지고 더욱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졌죠. 뭐 하는 말에 따르면은 아일랜드 이 당시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이 대기근으로 인해서 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뭐 이렇게 신대륙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갔던 아일랜드 개들도 있고. 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 기펜이라는 사람이 이제 관찰을 하니까 감자 가격이 비싸지면 감자 소비가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오히려 감자 가격이 비싸졌는데 감자 소비가 늘어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자 가격이 비싸져도 그나마 제일 먹을 수 있는 싼 거는 감자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걸 줄이고 가격이 비싸졌지만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감자 소비를 늘린 거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감자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뭐 감자 풍년이야. 감자 가격이 싸. 그럼 우리 생각에는 뭘 생각하겠어? 감자 가격이 싸졌네? 그럼 감자를 많이 먹겠네? 맞아. 근데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감자 가격이 계속 싸지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감자를 안 사는 거야. 왜? 감자 이제 신물이 나는 거야. 맨날 감자만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감자 소비를 줄이고 오히려 먹고 싶었던 고기를 사 먹는 거지. 그러니까 감자 가격이 싸졌는데 오히려 감자 소비가 줄어드는 그러한 걸 바로 우리 기펜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수요 곡선은 이래야 되는데 가격이 싸지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가격이 싸지는데 수요량이 줄어드는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 이런 걸 이제 기펜제라고 하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펜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선생님도 이제 빨리 이런 걸 발견해서 성욱제 이런 걸 한번 붙여봐야 될 텐데 여러분은 꼭 여러분의 이름을 붙인 재화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공급 법칙의 예외. 골동품. 원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골동품 같은 건 가격이 비싸진다고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건 골동품이 아니라 모조품이지. 공급량이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골동품의 공급 곡선은 수직으로 나타나요. 수직으로 공급 곡선이. 그거에 개수가 있겠죠. 그 양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이게 원래 그 골동품의 가격이 100만 원이었다. 근데 이걸 원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100억이 됐다. 그래도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일 때도 이만큼의 양이 정해져 있고 그게 100억이 돼도 양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골동품 같은 것들은 공급법칙 예외. 땅도 마찬가지죠. 토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간척 사업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땅값이 비싸진다고 땅을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땅의 양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우리 노동의 가격이 바로 임금이에요. 임금. 우리 임금이 비싸지면 당연히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할 겁니다. 여기 수량해도 되고 노동의 양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나 한 달 월급을 100만 원 주다가 이제 200만 원 줄게. 일 좀 더 해. 그럼 일 당연히 할 거야. 200만 원 주다가 300만 원 줄게. 일 더 해. 당연히 일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당연히 노동의 공급을 늘려. 네. 내 임금이 이제 한 달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이야. 근데 또 나보고 내가 지금 안 그래도 10시간 일하고 있는데 나보고 11시간째 일하래. 일 안 할 거거든. 나 어느 정도 소득이 되니까 그때는 일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안 하고 여가 찾아서 여행 다닐 거야. 보세요. 임금이 비싸졌는데 오히려 노동의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노동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야. 노동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예외죠. 어서 이런 날이 와서 선생님도 이제 노동의 공급을 줄이고 여행을 다녔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도 이러한 공급법칙의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런 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이고 대부분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법칙이에요. 자, 넘어가서 공급량의 변동과 공급의 변동을 볼 건데요.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공급량과 공급을 구분해야 된다 그랬거든. 자, 공급량은 변동 원인이 뭐냐? 뭐가 변할 때? 바로 그 물건의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공급량의 변동 원인은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거의 가격 말고 바로 그 물건의 가격이 변할 때. 그럼 어떻게 하냐? 공급 곡선 위에서 움직인대, 위에서. 볼게요. 자, 1,000원일 때 공급량이 10개였어. 1,000원일 때 10개만큼 팔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게 2,000원이 됐다. 2,000원이 되면은 나는 20개를 판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급하던 게 어떻게 여기로 이동했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1,000원에서 1,100원이 돼. 그럼 조금 더 팔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고 또 1,100원에서 1,200원이 되면 더 팔겠지. 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공급 곡선 위에서 이동을 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결국 가격이 상승했더니 공급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지. 반면에 가격이 싸지면은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래프 위에서 공급 곡선 위에서 좀 덜 팔고 덜 팔고 덜 팔고 이렇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량의 변동은 그 물건의 가격이 변했을 때고 그 물건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반면에 공급의 변동은 원인이 뭐냐? 그 물건의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하면 그 물건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의 변동이고 그 물건의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하면 공급의 변동이야.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면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 감소하면 왼쪽으로.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 어디선가 들은 적 있지? 선생님이 1강에서 무상제, 경제제 할 때 증가하면은 오른쪽으로 간다.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감소하면 왼쪽으로 간다 이야기했었거든. 자, 볼게요. 자, 원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해볼게. 1,000원일 때 10개를 공급하고 있었어. 근데 가격은 그대로 1,000원이야. 그런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오른쪽으로 오면 공급 증가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1,000원인데 15개를 파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야. 언제 이러냐? 여기 보세요. 공급 증가 요인. 언제 이러냐? 생산 요소, 생산에 필요한 재료들 가격이 싸지면. 이거 쉽게 말하면 생산비가 싸지면은. 그러니까 생산비가 싸면은 똑같이 1,000원이어도 더 많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에 필요한 요소,
유가, 기름 가격이나 원자재, 재료 가격이나 임금, 노동자한테 줘야 되는 임금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거든, 비용. 또 이자,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그럼 이자 갚아야 되지. 이런 것들. 이러한 생산 요소가 싸지면, 생산비가 싸지면은 가격이 그대로여도 더 많이 팔 수 있거든. 공급이 증가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의 수,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기업이 많아지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하면 이런 거죠. 내일부터는 우리가 파는 물건을 지금은 1,000원에 파는데 내일부터 500원에 팔아야 된다면 당연히 오늘 공급을 증가시키겠지. 오늘. 선생님 가격이 변한 거잖아. 오늘 변한 게 아니잖아. 미래의 가격이 변할 걸로 예상해서 오늘은 가격이 안 변했는데도 공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반면에 공급 감소 요인. 자, 똑같이 물건의 가격은 1,000원인데 공급이 감소해. 그럼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1,000원인데 옛날에 10개 팔다가 지금은 5개밖에 안 파는 거야. 왜 그럴까? 똑같이 1,000원인데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가 비싸지면 기업들은 많이 못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이나 이자가 오르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생산량을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생산 여건의 악화. 주로 농산물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 부모님이 사과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여름이나 가을에 태풍이 왔어. 그러면 당연히 사과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재해 때문에. 그 다음에 공급자의 수 감소. 사과 재배 농민이 줄어든다. 그럼 당연히 사과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미래의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하면은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가격이 변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파는 물건을 내일부터는 2배의 가격에 팔 수 있다면은 내일부터 2배의 가격이 팔 수 있다면 오늘은 여전히 가격이 똑같은데 오늘 공급을 줄일 거야. 왜? 내일 파면 이득이 더 커지니까. 이렇게 공급자가 미래의 가격을 상승할 걸로 예상하면 오늘의 공급, 현재의 공급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수요법칙, 공급법칙 했고요. 그리고 공급의 변동 요인까지 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공급 증가 요인, 감소 요인을 잘 알아둬야 돼. 근데 증가 요인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 감소 요인은 반대로 하면 되니까 증가 요인을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수요 증가, 감소 요인을 할 거거든요. 이거랑 합쳐서 그 다음 시간에 이 둘을 조합하면은 어떤 물건의 가격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거든. 그거 하려고 지금 이거 다 하는 거야. 이 내용이 내가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다다음 시간 하는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자, 생활 속 경제. 우리 가격이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수요 법칙의 예외적인 것들이 있었죠. 아까 뭐 있었죠? 바로 과시소비, 사치품 같은 경우에 그러한 예외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수요랑 관련해서 밥과 라면, 밥은 라면의 대체제일까 보완제일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